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엔 삼국의 사회와 종교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자, 오늘 포인트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귀족회의가 각각 제가회의, 정사함, 화백회의가 어떤 나라에 속해 있는지 그것만 아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신라의 신분 제도 중에 골품제라는 골품제. 그래서 요거를 뼈 골자거든요. 그래서 좀 높은 애들은 성골, 진골로 나누고 나머지는 뭐 육두품에서 오두품 이런 식으로 골과 품으로 나눠 놨어요. 그 출신에 따라서 그 관등에도 올라갈 수 있는 데 영향을 미치고 일상생활도 규제했다는 거, 요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화랑도는 앞에서 나왔지만 진흥왕 때 국가 조직으로 개편되죠. 그리고 원강의 세속 5개를 지침으로 따랐다.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교재 들어갈게요. 기본서 35페이지. 자, 일단 삼국의 사회 중에 고유 제도를 보면 제가회의 밑줄. 제가회의를 보면 유력 귀족들의 제가들이 모여서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했죠. 요 제가가 뭡니까? 우리 고구려 앞에서 배웠잖아요. 고추가 상가 뭐 그런 애들 있었죠. 그죠? 그런 가들, 지도자들이 모여서 귀족들이 모여서 제가회의했다. 근데 내용은 그냥 제가회의가 고구려 거야. 요걸 아는 게 중요해요. 내용보다도. 그 다음에 지배층은 고구려는 고시성, 고주몽, 그죠? 고시성을 가졌어요. 왕족. 그리고 오부족 출신의 귀족으로 구성이 되었다. 이거 원래 고구려가 부여와 비슷하게 오부족 연맹체였죠. 그죠? 오케이. 그 다음에 백제는 귀족회의를 정사함이라는 바위에서 했어요. 천정대라고도 하는데 귀족들이 정사함에서 재상 선출을 포함한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했고요. 그 다음에 지배층은 성씨가 부여씨야, 부여씨. 왕족은 부여씨. 그래서 우리 막 부여경, 부여풍 막 나오고 그랬죠. 그리고 팔성의 귀족으로 구속되었다. 이 참고입니다. 참고. 몰라도 돼요. 중요한 거는 정사함이 백제 거야. 요거만 알면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신라는 자, 화백회의를 귀족회의를 했어요. 화백회의. 근데 신라는 화백회의가 신라 거야. 이걸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요 만장일치 제도 동그라미. 자, 의장인 상대 등과 귀족들로 구성이 돼서 국가의 주요 사항을 만장일치제로 결정했다는 거. 요게 중요합니다. 요거는 화백회의는 만장일치 제도였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골품제는 중요하니까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먼저 우리가 앞에서 봤던 화랑도부터 볼게요. 화랑도는 신라의 청소년 수련 단체이며 군사 조직이었는데 요건 기억나죠? 진흥왕 때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되었다. 요거. 그 다음에 군사 조직인데 승려 원강 동그라미. 원강이 만든 세속 5개를 실천해. 세속 5개가 뭔지 몰라도 돼요. 여러분 아마 배웠을 거야. 뭐 붕우이신 뭐 그래가지고 뭐 그런 거 배웠을 텐데 임전무태 막 그런 기억나시죠? 배웠던 거. 근데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원강이 만든 세속 5개를 실천했대. 근데 여기서 원강 어디서 본 거 같지 않아요? 원강 어디서 나왔어요? 그죠? 원강이 누구냐면 우리 진평왕 때 걸사표를 지어가지고 수나라를 자극한 그 걸사표를 지은 사람이 바로 요 원강이에요. 원강. 원강은 세소고기하고 걸사표. 그래서 이게 어디 나오냐면 26페이지에 진평왕 부분에 나옵니다. 가서 보셔. 제가 페이지 수까지 말씀드렸죠. 그럼 한번 가서 봐야 돼. 왜? 그래야지 외워지니까. 그래야지 더 확실하게 머릿속에 남아요. 제가 보라 그럴 때 보세요. 아셨죠? 잠깐 멈추고 봐. 지금 스페이스바 누르면 이렇게 유튜브는 딱 멈추잖아요. 그죠? 딱 멈추고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골품제 볼게요. 골품제는 출신 성분에 따라서 골과 품으로 나와서 골이 더 좋은 거야. 골이. 그래서 성골과 진골 이렇게 두 개로 나누고 나머지는 육두품, 오두품에서 일두품으로 그래서 골과 품으로 나누는데 여기서 성골은 뭐냐면요. 얘네들은 원래 신라의 왕족들이었어요. 왕족들. 그리고 이 진골 같은 경우에는 귀족인데 얘네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여러분들 원래
그 국가의 성장 단계가 연맹국가여서 연맹국가 체제에서 그 다음에 고대국가로 넘어가죠. 그럼 이 고대국가로 넘어갈 때 연맹국가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어요? 군장들로 구성이 됐잖아. 군장들. 그죠? 그럼 군장들로 구성할 때 어떤 군장들은 좀 되게 작은 애들도 있고 어떤 군장들은 되게 큰 애들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큰 애들, 규모가 되게 크고 힘도 센 애들은 요 고대 국가에서 편입을 할 때 징고를 시켜준 거예요. 근데 좀 작은 애들, 육두품, 좀 보잘것없는 애들, 육두품이야, 오두품, 사두품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요? 준 거야. 얘네들을 이렇게 그 편입을 할 때 고대 국가로 가면서. 근데 성골 같은 경우에는 이 왕족들끼리 이렇게 하니까 그 일족들이 수가 얼마 안 되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유전적으로 이 일족들이 결혼하니까 금방 멸종돼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제 진골이 왕이 되죠. 그럼 우리 진골에 대해서 앞에 두 군데에 나왔었어요. 어디 나왔냐면 먼저 어떤 게 나오냐면 이 군장들, 큰 군장이 신라로 편입될 때 진골 귀족으로 편입된 사람이 있었지. 누구? 김구해 기억나요? 김구해? 김구해가 누구냐? 몇 페이지를 찾아보시면 되냐면 김구해가 우리 기본서 25페이지 봐봐요. 법흥왕 때 금강가야의 왕이었잖아. 김구해. 김구해의 아들이 김무력. 김무력의 손자가 김유신 기억나시죠? 김구해가 가야 왕이었죠. 군장이었잖아, 일종의. 근데 어떻게 신라로 편입되면서 진골 귀족으로 편입되다. 이거 기억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큰 애들은 진골 귀족으로 편입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 진골 출신의 최초의 왕이 되었다. 이런 왕도 있는데 누구예요? 그렇죠. 27페이지 봐봐요. 김춘추 무열왕이 최초의 진골 출신으로 왕이 되죠. 왜냐하면 송골이 씨가 말라서 그래요. 멸종돼서 그래. 그죠? 요 내용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에 출신 성분에 따라 골과 품으로 나눈 신라만의 신분 제도인데, 자, 밑줄 보세요. 골품에 따라서 관등 승진의 제한이 있어. 자, 우리가 앞에 관등이란 말이 언제 나왔냐면, 백제가 고이왕 때 율령을 반포하면서 육자평과 16관등이 있었죠. 신라도 있었어요. 신라도 17관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17관등 중에 제일 높은 게 이벌찬, 그 다음에 이찬, 뭐 이렇게 찬으로 시작되는 애들이 있는데 뭐 그것까지는 알 필요 없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관등이란 게 뭐냐면, 관등이 지금 현재로 치면은 공무원들 직급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도 1급 공무원 있고 2급 공무원 있고 3급 공무원 있고 쭉 가다가 이제 9급 공무원이 제일 마지막 아닙니까? 그죠? 이런 것처럼 관등도 1관등, 2관등, 3관등에서 신라는 17관등까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성골과 진공 같은 경우에는 요 직급에서 5관등 이상은 성골과 진골만 할 수 있어. 육두품은 아무리 자기가 잘나고 그래도 관등이 어디까지밖에 못 올라가냐면 6관등까지밖에 못 올라가요. 얘네들은 더 낮은 데까지밖에 안 돼. 그러니까 아무리 얘네가 뛰어나도 최고의 자리를 올라갈 수는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육두품이 불만을 엄청 많이 품고 결국은 신라를 무너뜨리는 한 축이 됩니다. 나중에 이건 통일신라 가서 더 중요하게 다뤄져요. 요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육두품이 현재로 따지면, 야, 너는 3급 공무원까지밖에 못해. 1등급, 2등급 공무원은 못하는 거야, 너는. 뭐 이렇게 딱 제한을 둔 거야. 아무리 잘나고 능력이 있어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관등 승진에 제한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쉽게 받아들이는데,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자, 여기 다시 한번 밑줄. 심지어 집과 수레의 크기 등 일상생활에도 규제했다. 별표. 시험에는 골품제가 나오면은 통일신라 시대의 문제에서도 이 지문이 제일 잘 나와요. 골품제는 관등 승진의 제한이 있었던 건 당연한 거고, 어떻게 심지어 일상생활에 집의 크기, 수레의 크기 이런 것까지 다 제한을 뒀다. 일상생활에 규제를 해야 했다. 일상생활도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시험에 제일 잘 나와요, 이게. 자, 오케이, 됐죠? 사실 이번 페이지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건 통일신라에서 더 중요하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역사 편찬 보시면요. 일단 요거는 앞에 나왔던 내용 그냥 복습하는 겁니다. 그 나라가 큰 전쟁에서 이겼거나 전성기 때 잘 나갈 때 역사를 편찬하죠. 그래서 고구려 때 영양왕 때 이때 우리 수나라를 물리쳤잖아요. 살수대첩에서 수나라를 물리쳤잖아요. 그죠? 이문진이 신집을 편찬했어요. 유기를 간추려서 신집을 편찬했죠. 근초고왕 백제의 전성기 때 고흥이 서기 편찬, 그 다음에 신라는 진흥왕 때 거칠부가 국사 편찬,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좀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무슨 6좌평이다, 22부다, 버풍왕 때 뭐 10부 중에 병부를 설치했다, 뭐 이런 말 나오잖아요. 이게 뭐 얘기하는 거냐면 이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18개의 부서가 있어요. 행정 조직 중에. 뭐 어떤 거 있어요? 18개가 뭐 기획재정부, 법무부, 외교부 이런 식으로 18개가 쫙 있거든요. 18개 부가 있어. 그러면 조선시대에는 우리가 6조라 그래가지고 2호 예병 형공 6조였죠. 만약에 후세의 사람들이 역사를 배울 때 조선에서 이렇게 배울 거야. 조선에서 대한민국으로 넘어올 때 뭐 새로운 통치를 위해서 6조에서 18부로 바뀌었다. 이렇게 날 겁니다. 맞죠? 백제가 원래 고이왕 때 율령을 반포하면서 6좌평 제도였죠. 그죠? 근데 성왕 때 이 6좌평을 22부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2호 예병 형공을 지금 우리나라처럼 그 대한민국처럼 뭐 국토해양부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세분화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외우라는 게 아니라 우리 교재 보시면 그 성왕이 22페이지에 나와요. 22페이지에 나오는데 거기에 22부라는 거 요거를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성왕이 수도를 사비로 옮기면서 행정을 개편하면서 다시 한번 그 재기를 꿈꿨죠. 다시 한번 그 나라를 도약시키려고 이런 행정구역 개편의 일환 중에 하나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억하라는 게 아니야. 왜냐면 제가 왜 이걸 그동안은 이렇게 강조를 안 했냐면 여러분들한테 6좌평과 22부를 강조하다 보면 얘네들은 시험에 잘 나오지도 않아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 바뀌었다는 게 우리 시험에서는 뭘로 구현되냐면 그 성왕이 행정 조직을 개편했다. 이런 식으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걸 안 외워도 되는데 진짜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무령왕 때 22담로 있죠. 요게 시험에 잘 나온다고. 요거. 22담로. 시험은 그냥 이거에서 나오니까 이거는 이거랑 다른 거예요. 이거는 왕족을 각 지방에 이렇게 파견해서 감시하는 거였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를 기억해야지. 이거는 그냥 그 한 대목만 기억하면 돼요. 참고적으로 그냥 제가 말씀드린 거야. 이게 도대체 이게 뭔지 몰라가지고 이게 되게 간단한 건데 요거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신라도 마찬가지로 10부, 그러니까 10부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여기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요거예요. 병부. 신라도 우리나라 이렇게 뭐 외교부 이렇게 한 것처럼 10개의 부처를 뒀는데 병부가 제일 중요하다고. 왜 시험엔 이거밖에 안 나오니까. 병부 어디서 나왔어요? 버풍왕 때 나왔잖아. 버풍왕 때. 요거 기억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요거. 그리고 얘네들 수상 이름 정도 알아두시고 요렇게 넘어가면 됩니다. 오케이. 자, 36페이지 삼국의 불교하고 도교 유학을 볼 건데 일단 불교는 복습이고요. 도교는 다음 핵심 주제 11에서 사진과 같이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유학은 별로 안 중요해요. 그냥 한번 훑어보면 됩니다. 일단 불교는 자 복습이에요. 소수리망 때 율령 반포, 그 다음에 태학 설립, 불교를 수용했죠. 누구를 통해서? 전진의 승려 순도한테 불교를 수용했어요. 소수리망 때. 매우 중요한 왕. 백제 침류왕 때 중국 동진으로부터 건너온 마라난타가 불교를 전파했고, 신라는 눌주왕 때 고구려로부터 승려 무코자가 불교가 전래되는데 이건 별로 안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이거죠. 버풍왕 때 2차 도내 승교로 불교가 공인되었죠. 이게 훨씬 중요해요. 이건 시험에 거의 안 나오고. 자, 요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도교는 말씀드렸듯이 다음 시간에 사진으로 다 볼 건데 도교가 어떤 거냐면 이런 신선사상,
불로장생 뭐 이런 구름을 타고 막 이렇게 봉황 용하고 노는 막 그런 사상이죠. 노장 사상의 일종이라고 하는 노장 사상이 중국의 노자와 장자 그 철학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고구려에 이제 나중에 다음 시간에 핵심 10일에서 보겠지만 고구려는 요 강서대묘의 사신도를 보면은 요 네 개 뭐 백호, 주작 뭐 이런 거 네 개를 그려놨거든요. 이게 다 그 도교에서 나오는 겁니다. 도교에서 이걸 보고 아 고구려도 도교가 유행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고 또 을지문덕의 여수장 우중문시에 보면은 야 너 그만 만족하고 떠나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 거기에 표현을 보면 지족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이 지족이 노자가 쓴 책의 일부를 인용한 거예요. 근데 노자가 저런 노장 사상, 즉 신선 사상의 대표적인 철학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통해서도 도교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영계소문은 도교를 장려했는데 왜냐하면 그때까지 이 귀족들이 불교를 믿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귀족들을 견제하려고 어떻게 그렇죠. 도교를 장려하기도 했습니다. 요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요 정도. 그 다음에 백제의 금동대항로 요거 사진으로 한번 봤어요. 우리 이거 능산리에서 나왔던 거 요거. 네, 요거 사진으로 다음에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산수무늬 벽돌 사택지적비 무형왕래 지적 요거 지석 요거 보는데 요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사진으로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라고만 그냥 나열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통과. 오케이. 자, 그리고 유학. 자, 이거는 그냥 한번 저랑 훑어보고 복습 같은 거 안 해도 됩니다. 고구려는 수도에 태학이죠, 태학. 태학 누가? 소수리왕이 세워가지고 여기에서 유교 경전, 역사 이런 걸 가리켰어요. 유교를 가리켰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유교가 아니라 유학이라 그랬죠. 이 유학은 그야말로 그 유교를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요거를 어떻게 정치에 요거를 좀 잘 이용할까 그런 단계가 유학이고 유교는 이제 공자 사진 걸어놓고 막 이제 절하고 막 그러죠. 그때부터 이제 종교의 단계로 넘어가는데 삼국시대 때는 종교의 단계로 넘어간 게 아니라 학문적으로서의 성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또 우리 경당 나오죠. 경당에서 한학과 무술을 가리게 안 중요해. 별로 안 중요해. 그냥 일단 봐두세요. 근데 백제에서 오경박사, 역박사, 의학박사 등을 두어 유학과 기술학을 교육했다. 그리고 이 임신서기석은 지금 봐주세요. 임신서기석은 통일신라에 나. 그러니까 얘네들은 안 중요해. 별로 안 중요해. 그냥 보고 잊어버려도 상관없는데 임신서기석은 통일신라 가서도 한 번 더 할 거예요. 근데 이 임신서기석은 뭐냐면 돌이 하나 발견이 됐는데 이 돌에 유교 경전을 열심히 공부를 해서 난 신라에 뭐 기여할 수 있는 인물이 되겠다라고 우리 열심히 공부하자 그거를 돌에 새겨놨어요. 얼마나 공부하기가 싫었으면 그죠? 이런 거 돌 새길 시간에 공부나 좀 더 하지. 그래서 그러니까 공부하기 되게 싫었나 봐 이 사람들이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자 이런 뭐 다짐들을 적어놓은 걸로 봐서 유교 경전을 신라에서 또 공부했구나 이런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아셨죠? 딱 여기까지. 자, 그래서 포인트 다시 한번 보자고요. 오늘 중요한 거 각 나라의 귀족 회의가 어떤 게 있는지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골품제도는 관등뿐만 아니라 일상생활도 규제했다. 그리고 화랑도의 원강 세속옥에 걸사표도 지었던 승려죠. 진흥왕이 국가조직으로 개편했다. 뭐 요 정도만 오늘은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엔 거의 삼국시대에 배웠던 내용들의 복습과 그 다음에 다음 챕터를 배울 예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안 풀고요. 다음에 핵심 주제 10일까지 풀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